안녕하세요. 소비자TV 시청자 여러분. 흙사랑 물사랑 100년지 대계의 농어촌 정책 토론 진행을 맡게 된 최지수입니다. 오늘은 생산 기반 정비 사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난해 말 한국농어촌공사는 인도네시아와 해안종합개발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바로 새만급 사업 등을 통해 쌓은 국내 간척 기술을 해외로 수출한 건데요. 인도네시아뿐 아니죠. 미얀마, 태국 등 개도국에서 잇따라 대한민국 농업 기술이 수출되며 농업 한류를 이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농업 강국으로 나아가는 방법, 농업 한류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기관이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나와주신 박태선 사업계획처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최진용 교수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상품이 농산품이 아니라 농업 기술이에요. 처장님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게는 우리 공사가 지난 100년간 축적해온 농업 생산 기반 정비 기술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도권 해안 종합개발 사업은 자카르타 홍수 예방과 연안 개발을 위해서 방조제와 배수장을 설치하고 연안 바다를 매립해서 여의도의 한 4.3배의 크기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이 컨설팅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에 약 20조 원으로 추정되는 본 사업에도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 100년 동안이나 축적된 기술이면 앞으로도 발전 방향이 좀 클 것 같은데요. 이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 농업인이 아닌 일반 분들에게는 좀 생소한 용어일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땅과 물이 필요한데요. 그 농지를 만들고 영농에 불필요한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또 구획을 나누고 그다음에 농로를 설치하고 관계수로를 설치하고 또 배수로를 만드는 경지정리나 기계화 경장을 확포장과 같은 그 농지 정비 사업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용수 개발 사업을 해왔습니다. 하천에 보호나 양수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계곡에 저수지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수자원을 확보하고 거기에서부터 농경지까지 수로를 설치해서 용수를 공급하는, 또한 비가 많이 오면 농경지가 침수되기 때문에 그 침수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로라든지 배수문 또는 배수 펌프 시설들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특히 1970년대 주곡 작업을 위해서 대단히 농업종합개발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댐 건설이라든지 방조제 축조, 간척 개발과 같은 기술을 축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농업생산 기반 정비 사업을 통해서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그 재해에 안전하고 편리한 영농 기반을 구축해서 주곡 작업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농업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지 정비라든지 또 용수 개발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것들을 개발하고 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관리한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농업 트렌드가 바뀌면은 이런 농업 생산 기반 정비의 방향도 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일단 농업이 기후나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한 산업이고요. 또 그에 맞춰서 농업 생산 기반도 또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작물 재배 적지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아마 남해안에서 한라봉이 재배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또한 이모작 재배 지역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농업 생산 품목 자체가 변하면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농업 생산 기반 정비도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의 또 가장 큰 어떤 영향이라고 하면 가뭄과 홍수가 빈번해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봄가뭄이 심해지거든요. 작년에도 경기도 그다음에 충남 북서부 쪽에 굉장히 심한 가뭄이 있어서 농업인들이 물을 공급받는데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 기반 정비 사업에서 용수를 공급하는 체계 자체도 좀 더 고도화되거나 구체화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말이 맞습니다. 저희도 늘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가뭄이나 홍수가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어서 이런 시기에 안정 영농을 위한 수자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어촌공사는 2016년까지 약 6조 7,500억여 원을 투입을 했고요. 올해도 2,700억 원 정도가 투입해갖고 4,300헥타의 용수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이 쌀 재고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용수 공급에 대한 신규 개발을 줄이더라고 하더라도
기왕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논용수 이외에 밭작물이나 아니면 농촌 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그다음에 환경용수 등을 포함해서 농어촌 용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직도 이 물이 남는 곳에서 물이 부족한 곳으로 물을 재편하는 용수이용 체계 재편 사업도 필요한데 올해 재편 사업에도 한 75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물 불균형 해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용수 체계 재편 사업과 아울러서 요즘 그 논의 밭작물, 시설 원예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용수 수요도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지하수 개발도 필요한데요. 이 토층이 깊은데 수심이 낮은 경우에는 그 지하댐 설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하 수위가 높은 곳에서는 이제 집수정이나 관정 개발을 통해서 용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지하수 함량을 위한 노력도 좀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물 공급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기반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또 기후의 양극화나 가뭄으로 심해져서 이제 한국도 아열대 기후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또 게릴라성 호우도 역시 잦아지고 있습니다. 또 유의해야 할 점이 강수량의 70%가 이 장마철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 농촌 용수 개발만큼 중요한 것이 또 침수 피해 예방 사업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리면 농경지가 많이 침수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배수 개선 사업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습 침수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서 2016년까지 5조 1,700여 원을 투입해서 17만 한 6천 헥타 정도 배수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금년에도 한 140여 곳에서 한 5,800헥타를 개발을 하고 2030년까지 농경지 30만 헥타에 대해서 100% 배수 개선 시설을 완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최근에는 논이었던 지역에 시설 재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그런 데가 배수 개선에 배수에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지속적으로 배수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논의 밭작물, 채소, 시설 원예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그 수요 형태에 맞춰서 이 맞춤형 배수 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 하우스 등 밭작물 재배 지역은 상향된 그 배수 개선 설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향된 배수 설계 기준은 무언가요? 예, 기후 변화로 가뭄이 심해지기도 했지만 홍수도 늘었습니다. 최근 5년간 홍수 통계를 보니까 많게는 50% 이상 늘어난 지역도 있는데요. 반면에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 논의 경제 작물인 밭작물 재배하는 그런 면적도 2010년에 8% 정도에서 2015년에 12% 정도로 늘었는데요. 이 쌀이 남고 있어서 정부에서 논의 밭작물 재배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이유가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식생활 변화가 가장 큽니다. 1인 가구, 그다음에 맞벌이 가구, 그다음에 육류 소비 증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쌀 소비를 굉장히 많이 감소시키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도 이런 쌀 공급 과잉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변환되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쌀 수급 안정을 위해서 그 현재 벼 재배 면적을 인위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5년간 그 벼 재배 면적이 9% 줄었는데 쌀 생산량은 2%밖에 안 줄었습니다. 이 같은 면적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이 늘어서인데요. 그만큼 생산 기반 정비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금년에 2017년에 그 정부는 벼 재배 면적을 3만 5천 헥타 감축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당국에서도 쌀과 관련된 예산을 축소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 쌀 위주로 추진해왔던 그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을 기후 변화나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한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쌀 증산과 관련되는 신규 용수 개발이라든지 간척지의 벼 생산 기반 조성은 지양을 하고 기후 변화에 따라서 심화되고 있는 가뭄이나 홍수, 그다음에 수질 악화 등에 대비해서 용수용 체계 재편이라든지 치수 능력 증대라든지 아니면 재해 대비 댐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수질 개선 확대 등을 추진을 해야 하고요. 또 논의 밭작물이나 시설 원예 등과 같은 경제 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그 생산, 가공, 유통과 포함을 해서 그 사업 정보화해서
그 지역 주민의 그 관련 기술 교육을 포함해서 이 경제작물 플랫폼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복합 영농 기반을 구축해 가야 됩니다. 특히 간척지 같은 경우는 다방면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화훼나 축산, 특산물 등을 그 해외사를 참고해서 최적 모델을 만드는 연구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농업 생산 기반 시설과 관련해서 해외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나요? 그렇죠. 먼저 경제 발전을 이루려면 넓은 땅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네덜란드죠. 네덜란드는 전국토의 6분의 1 정도, 약 7천 평방킬로미터 정도를 간척을 해서 그 위에다가 산업단지도 만들고 또 영농 기반도 만들고 해서 경제 발전을 이뤘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도쿄만에 한 5분의 1 정도를 개발해서 산업단지로 또 개발한 사례가 있고,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거기 만에 한 3분의 1을 또 개발했고, 중국도 12,000 평방킬로미터 정도를 개발해서 경제 발전의 토대로 삼은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살아있는 간척 기술은 아마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새만금 방조제를 축적한 게 11년 전입니다. 그 우리나라도 관련 전문가들이 대부분 퇴직하고 몇 명 안 남아 있거든요. 그 세계인들이 그 결과에 집중하고 있는 게 바로 새만금 간척 기술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간척 기술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새만금 사업을 통해서 한국농어총사는 많은 그 간척 기술을 이미 쌓아왔고, 또한 그 기술을 이제 막 수출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새만금 사업 자체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이뤄낸 가장 큰 그 기술적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일 겁니다. 네. 예, 지금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새만금은 여의도의 한 140배 되는 광활한 면적의 그 남부로 부안에서 김제를 거쳐서 그 군산에 이르는 방조제 길이가 33km가 넘는 그런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건설한 사업입니다. 국토가 해수면보다 낮은 그 네덜란드의 자위도르 방조제보다도 더 깁니다.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그 간척지 안에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만금의 경우는 이제 내부 개발이라고 하는 그 간척지를 땅으로 조성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제가 우리 앞에 남아 있는데요. 하여튼 이 사업이 본궤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뭐 농지기금을 활용한다든지 또는 국가, 공공기관이 주도해서 그 땅을 매립해야 하고, 또한 민간 자본 유치 등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내부 개발을 통해서 이 땅이 경제 발전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좀 쌀농사 위주의 간척 사업에서 벗어나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처장님, 새만금에 적용이 가능한 신사업에는 어떤 게 있나요? 예. 지금 급변하는 그 영농 여건을 고려할 때 이제 쌀 농업 위주에서 생산, 가공, 유통이 어우러진 그 첨단 농업의 그 경제작물 그 수출 전진 기지로 이렇게 구축되어야 하는데요. 현재 한정된 공간에서 스마트 시설을 하고 있는 스마트팜 시설보다는 노지의 경종 농업에 적용이 가능한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항공을 이용한 농업이라든지 아니면 무인 농기계 등 이런 첨단 장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첨단 영농은 이 간척지 넓은 땅을 대상으로 시범 그 단지로 활용할 수 있을 건데요. 이 새만금은 수출 농업과 드론 항공, 무인 농기계가 결합된 그 스마트 농업의 신사업의 최적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스마트 농업 단지를 건설하게 되면 아마 농업인이나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방금 처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새만금 내부 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네, 특히 새만금 지역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하는데요. 네, 교수님, 신재생 에너지 개발 단지 조성이 됐을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글쎄요. 일단 주민들이 그 시설이 그곳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일단 합의점을
도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그다음에 공사, 농어촌공사, 그다음에 주민들이 서로 이렇게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어떤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또한 공사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구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역 주민들 민원 중에서는 뭐 합리적인 우려도 있고 잘못된 오해로 생긴 우려들도 있는데, 이런 불안감을 덜어주고 이 주민들을 위한 그 제도적인 지원책을 만드는 게 우리 공사의 주요 임무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그 석탄 발전이라든지 원전 등의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서 그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부가가치가 높은 광활한 땅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만금과 같은 간척지는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등 그 자연에너지의 신사업을 개척할 수 있는 최적의 기반으로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네. 그럼 이 생산 기반 정비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와도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에서 신규 사업의 발굴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도 과거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저수지 배수로 농지 확장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기후 변화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이 여건 변화에 맞도록 그 생산 기반 정비 사업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일본에서는 벼농사의 그 한 36%, 약 3분의 1을 그 무인 헬기로 방제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세계적으로 500여 종의 그 농업 로봇이 연구되고 있는데, 아마 여러 종류가 이미 실용화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로봇이죠. 최근에 이런 로봇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한국산업기술관리평가원에 의하면 2013년도에 1조 원이었던 그 로봇 시장이 2020년도에는 22조 원까지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지금 일본에서는 로봇으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고 이런 뉴스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의 도입은 아직 좀 이른 것 같죠? 글쎄요,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과 발맞춰서 도입된다면 아마 우리도 조만간에 로봇을 이용한 농업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처장님, 농업 분야의 미래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농업 분야의 미래를 본다면 지금 우리 공사는 수십 년간 수많은 지역에서 이 데이터를 축적해 오고 있습니다. 수량과 수질, 물 관리 관련된 데이터를 축적해 오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활용성을 검토를 해야 되고요. 최근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기계학습이라든지 아니면 심화학습을 거쳐서 인공지능 물관리 시스템 도입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측정된 자료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하고 자료를 축적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이나 사물인터넷, 드론, 항공, 그다음에 무인영농 등 이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의 첨단 기술을 접목해서 이 기후 변화나 4차 산업혁명에 그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공사만의 과제를 만들어내고 그 단계별 추진 계획을 세워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지능형 농업 생산 기반 구축이 우리 농업의 미래이고 또 농업의 성장을 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은 산학 협력이 절실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공사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기관과도 같이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농업 생산 기반 정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요. 미래 농업 산업에 대해 깊게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농업 생산 기반이 농업 트렌드에 맞춰 제대로 구축되어야 곡물 수급 불안정도 해소되고 농업이 미래 성장 사업으로서의 입지도 강화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네, 교수님부터. 농업 생산 기반은 그 국가의 식량 확보에 있어서 주춧돌 역할을 하면서 주곡 생산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야흐로 국민의 식생활 변화라든지 기후 변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그런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 그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영농 다각화하는 농업 생산 기반, 그다음에 안전한 생산 기반, 그다음에 자동화에 대응한 농업 생산 기반으로 거듭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쌀이 남는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식량 안보가 국가 안보입니다. 우리나라가 기본적인 먹거리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다른 분야 발전도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쌀 작업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뜻이지요. 기후변화나 4차 산업혁명 파고를 슬기롭게 넘어서 한 단계 더 높은 풍요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반도는 예로부터 농업이 기본인 농자 천하지 대본의 농업 국가였습니다. 산업 구조상 비중은 낮을지 모르지만 국민의 삶과 미래를 담보한다는 점에서 농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농심은 천심이라는 사실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 흑사랑 물사랑 백년지대계 농정행정 세 번째 정책토론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